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1년 8월 22일 밤 9시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발레리 스토리하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36살의 남성 마이클 그렉스턴은요. 영국의 버킹엄셔 동네의 한 옥수수밭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미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차에 복면을 쓴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납치당해 버리고 말죠. 범인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렉스턴을 위협을 해서 남성을 위협해서 약 4시간 동안 런던 북부로 운전을 해서 다니게 했고요. 다음날 새벽 1시 반 인적이 없는 A6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요. 마이클 그렉스턴을 살해합니다. 자, 이게 사건 현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발레리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강간을 당해요. 이렇게 발레리는 몹쓸 짓을 당했고 또 이렇게 남자친구는 죽어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가 차를 빼앗아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직전에 발레리에게 총을 겨눕니다. 실탄이 떨어지자 탄창까지 바꿔가면서 약 7발이나 난사했어요. 그녀는 가슴과 목에 5발을 맞았고 다음날 새벽 죽은 줄 알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농부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죠. 그녀는 척수를 다쳤어요. 그래서 상반신 일부와 그 하반신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스토리는요. 미혼의 22살 여성이었고 그렉스턴은 아내와 2아이를 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였던 거죠. 이 사건의 목격자가 다행히 살아남게 돼서 경찰은 이제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사건은 A6 살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영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쟁거리가 큰 사건으로 이후 4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약 2달 뒤 1961년 10월입니다. 25세의 용의자 제임스 헨레티가 체포되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건 직후 범행에서 사용된 총은요. 런던의 시내버스에서 발견됐고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탄창이 발견되기 전날 이 호텔에 가명으로 묶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묶었다는 것조차 일단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절도나 이런 자잘한 범죄 전과가 있었던 헨레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그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살아남은 발레리였어요. 그녀는요, 이 범인이 그렉스턴을 살해하고 나서 막 소리를 지고 있는 그녀에게 범인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하래! 난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그 런던 토박이 특유의 말투가 가지고 있었고 차가운 음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그 당시 납치했을 당시 내내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자체만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발레리가 이 음성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발레리 스토리가 범인 식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들이 이렇게 몇 명 서 있고 이 말을 조용히 안 해! 난 나쁜 놈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제임스 헨레티가 범인이라고 2번, 3번 단언하게 됩니다. 자,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요. 헨레티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재판 도중에는 이 알리바이를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에게 그렉스턴과 발레리 스토리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동기, 살인의 동기가 뚜렷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돈을 목적으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납치했던 거라면 그렉스턴이 당시에 타고 있던 차가 상당히 소형차예요. 그래서 굳이 그 소형차를 납치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강간을 의도했더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두 커플과 함께 여기저기로 다녔을 리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추정이죠. 이게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게다가 그는요, 강도, 살인, 폭력에 관련된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질구레한 것만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경찰은요, 지문을 비롯한 그 어떠한 법의학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너무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DNA 검사 기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다행히 이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단순한 정액 검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O형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헨네티의 혈액형도 O형이었어요. 하지만 영국인의 30-40%에 차지하는 사람들이 O형이라고 해요. 그것만 가지고 헨네티를 범인으로 볼 수는 없었겠죠. 헨네티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무죄다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에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진인데, 이제 경찰들이 그를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그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천으로 그를 덮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이제 남은 이 사진이 더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하죠, 당연히.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하지만 그것마저 기각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발레리 스토리, 그녀가 확신에 차서 바로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한 그게 다였어요. 그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던 거죠. 자, 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헨네티가 정말 죄를 지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의 그 무죄를 주장하고 또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헨네티 가족 그리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 저널리스트, 인권운동가들이 가세를 하게 되죠. 유명한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과 그의 부인도, 오노 요코라고 하는 이 부인도 여기에 후원금을 내고 그 헨네티의 가족을 응원합니다.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들이 힘을 실어주니까 이제 더 막 가세를 박차게 되죠. 이 위원회는 이 형 집행 정지를 탄원하는 서명서를 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무려 당시 9만 명이나 서명을 하게 되죠. 그는 무죄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헨네티는요, 사형 판결을 받은 지 6주 만에 1992년 4월 4일 교수형을 집행받습니다. 이 형 집행 전날 가족 면회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이런 그의 마지막 유언을 동생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새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A6 사건의 수사도 판결도 다 잘못됐다는 의혹, 주장, 근거들이 잇따라 제기됐어요. 이 범행 직후에 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격자가 봤다라고 하는 그 증언 자체가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경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증언을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료를 고쳐 쓴 사실도 밝혀져요. 그러면서 2002년 BBC 다큐멘터리에서 헨네티의 예전 변호사가 나와서 대중도 속고 시스템도 속고 헨네티도 속은 사건이다 라고 이제 강력히 피력을 하게 되죠.
영국 경찰은요, 이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냥 사건을 빨리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사형 집행한 거 아니야? 라는 주장, 그리고 이 발레리만의 증언을 듣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발레리는 어땠을까요? 그녀는요, 이후에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거에도 말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게 되죠. 그렇게 1997년이 됩니다. 재심위원회가 A6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계속 이 사건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속 보도가 나가니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언론에서 너무 이제 크게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형당한 헨네티의 무죄를 거의 그들끼리는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이제 떠들어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 발레리는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했어요. 결국 경찰은요, 이 사건이 1960년대에 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40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의 범행에 총기를 쐈던 손수건과 피해자의 증거물 속옷에 남은 DNA를 헨네티 가족의 DNA와 대조합니다. 당시에는요, 아주 그 극미량의 DNA를 복제해서 법의학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막 도입이 됐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의학 팀이 이 유전자 분석을 하죠. DNA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내놓은 결과 두 DNA가 일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가 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때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 항소법원 수석 재판부는 2001년 헨네티의 무덤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DNA와 그 범행에서 발견된 손수건 거기에서 있는 DNA를 대조하도록 해요. 이제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일치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헨네티의 유죄를 확정짓는다라고 최종 판결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어요. 언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60년대 초반에 아주 허술했던 증거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법의학팀으로 옮겨지면서 다른 증거물과 부딪혔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라고 막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법의학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증거물이 오염됐더라면 총기를 싸고 있었던 그 손수건에서 헨네티 외에 진범의 DNA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손수건에선 오직 단 한 사람, 헨네티의 DNA만 검출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속옷에선 2명이 검출되는데 헨네티와 죽은 그렉스턴의 DNA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범인은 헨네티로 확정이 됩니다. 와, 이 4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이 사건, 사형까지 당해버리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보냐면, 그럼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발레리 스토리는 어땠을까요? 발레리는요, 원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도로조사연구소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부남이었던 그렉스턴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죠. 근데 둘이 연애가 워낙 불같았대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다 그걸 알 수 있었고, 그렉스턴의 아내인 제니까지도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건 어차피 그 한순간에 불장난이다 라고 여겨서 남편의 이혼 여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뜨거웠던 불륜이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그녀에겐 완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평생 자리 잡게 되었고요.
더 큰 고통은 그녀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스토리는 완전 불륜녀에 무고한 제임스 헨네티 사형 선고받게 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옵니다.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겠죠. 사건 이후 평생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았는데요. 그녀는 1983년도 말에 은퇴할 때까지 장애인을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녀는 대중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거짓말쟁이로 불렸고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유일한 목격자로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 사건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이 너가 잘 무고죄로 이 사람 했잖아 라고 하는 질사를 받았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참. 자, 그리고 나서 헨네티가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녀가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헨네티의 가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헨네티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느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긴 힘들 거예요. 모든 살인자에게는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는 그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인배 같은 이야기를 말했다고 해요. 영국 형법사상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해결에 시간이 걸렸던 A6 살인 사건이었습니다.